안녕하십니까. 그림산책 박홍순입니다. 오늘은 우리 옛그림으로 만나 뵐 텐데요. 최북이라는 화가의 서설홍청입니다. 최북이라는 이름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한국의 옛그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분들은 그 사람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김홍도나 신윤복, 정선 이런 화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기행으로도 유명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 화가인데요. 이 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초상화와 함께 별도로 다룰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 시간으로 넘기고 오늘은 그림에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설홍청이라는 그림은 그림의 쥐 한 마리가 덜렁 나오죠. 그다음에 무를 갉아먹고 있고요. 제목의 뜻 자체로 보면은 순무를 갉아먹는 쥐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붉은색 무가 나오는데 홍당무는 아니고요. 홍당무는 이파리가 더 뾰족뾰족해요. 이거는 강화도 같은 데 가면은 특산품으로 많이 나오는 붉은색 무 있잖아요. 순무. 그 순무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쥐가 순무를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보조적인 것도 없고 오직 쥐와 그 다음에 순무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그림을 올려놓은 이유는요, 그리고 그 쥐와 함께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올해 들어서 이 그림이 아주 자주는 아닌데 그래도 좀 소개된 편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올해가 2020년 경자년이고 쥐의 해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사를 쓰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옛그림 중에서 쥐에 대한 그림을 찾아보는데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몇몇 화가들이 그리긴 했지만 아주 작거나 아니면은 다른 걸 그리는데 언뜻 보조적으로 들어간 정도였기 때문에 이걸 주인공으로 쓰기는 좀 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북의 이 쥐 그림은 쥐 자체가 주인공이에요. 다른 주변 장치 없이 쥐를 중심으로 그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개된 면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쥐의 이 그림이 소개됐느냐? 쥐는 풍요, 번영 이런 걸 상징하는 의미가 옛날에는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번식력도 쥐가 왕성하잖아요. 그리고 먹이를 평상시에 이렇게 성실하게 모아두는 경향이 있어서 재물, 번영 이런 의미가 일정하게 있다고 하고요. 12개 띠 중에 하나죠. 쥐띠. 사정은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쥐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혐오, 배척의 대상인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이 그림을 올려놓고 많은 그 해설들이 뒤따랐는데 하나같이 거의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번영, 풍요 등을 상징하는 게 쥐였고 최북이라는 화가도 그런 취지에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그냥 간단한 설명 정도로 넘어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최북의 쥐 그림은 그 정도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중요한 그리고 다양한 고민과 해석을 안겨주는 그런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그림 중에서 대표적인 그림 10개까지는 아니어도 한 20-30개 정도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이 그림을 넣고 싶어요. 그만큼 비중 있게 살펴봐야 될 그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단독 주연으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옛날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인장을 찍었죠. 그런데 이 그림에는 인장이 4개나 들어있어요. 4방이나 꽝꽝꽝꽝 찍었죠. 인장 모양은 좀 이따가 다른 장면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자기를 나타내는 인장을 4번이나 찍었다는 건요. 화가가 이 그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거 내 그림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데 손색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 그렇게 4방이나 찍을 수 있는 거죠. 화가는 어떤 점에서 이 그림을 자기를 대표할 만한 그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이 그림은 그냥 묘사력이 뛰어나다는 것만이 아니라 화가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발상, 당시 조선시대를 바라보는 사고방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도 드러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현대사회에서 이미지와 관련한 고민을 이렇게 던져주는 그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아주 상세한 묘사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해요. 그림을 보면은 진짜 터럭 하나까지 그렸단 말이에요. 그죠? 한올 털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털을 한올 그렸을 뿐만이 아니라 잘 보시면요, 등의 털과 배의 털이 달라요. 등의 털은 짧은 선으로, 전체적으로는 짧은 선으로 한올 그리긴 했지만 등의 털은 그 중에서도 좀 더 길고 뻣뻣해요. 그런데 이 쥐의 배의 털은 더 짧고 더 가늘어요. 동물들을 보면은 등의 털은 더 거칠어요. 그 다음에 강아지만 보더라도요, 배의 털은 더 부드러워요. 그런 미세한 차이까지도 그 뷰질 하나하나로 다 묘사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한데요. 최북만이 아니라 쥐를 그린 사람이 몇 사람은 더 있습니다. 최북만 그린 게 아니라 심사임당도 그렸었고요. 정선, 겸재 정선도 그렸었고요. 심사정이라는 화백도 그렸었고 몇몇 화가들이 그렸었습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심사임당의 초충도라는 그림에 나온 쥐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충도는 말 그대로 풀과 벌레를 그렸다, 이런 뜻이에요. 8폭짜리 병풍이에요. 8폭짜리 병풍 중에 한 장면인데 그 한 장면 중에서도 한 부분에 쥐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수박 2덩이가 큼직한 게 있죠. 그 다음에 넝쿨식물이니까 넝쿨이 쭉쭉 뻗어 있고 그 위로 나비 2마리가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조그맣게 쥐 2마리가 수박을 파서 갉아먹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잘 보면 그냥 이게 쥐구나 정도지 세부 묘사가 두드러지진 않아요. 오히려 세부 묘사로 보면은 이 그림의 주인공은 나비예요. 그리고 수박이에요. 수박은 이파리 하나하나, 그 다음에 수박의 그 주름이라든가 무늬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비 한번 보세요. 나비의 그 화려한 날개 무늬라든가 꼬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섬세한 붓터치로 그려져 있어요. 그에 비해서 쥐는 실제보다 작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쥐의 그 특징적인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게 살아나진 않아서 조연이다. 특별히 쥐에 주목해서 그렸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겸재 정선의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겸재 정선이 아마 이 심사임당보다 뭐 한 200년 가까이 뒤에 그렸던 그림인데 이 심사임당의 그림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그렸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수박을 갉아먹고 있는 쥐 그림인데 수박이 주인공이에요. 수박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쥐는 그에 비해서 그냥 간단하게 묘사했습니다. 최북의 쥐 그림처럼 순물을 갉아먹고 있는 그림을 그린 화가도 있어요. 뭐 심사정의 그림을 보면 그렇습니다. 심사정도 서설홍청, 말 그대로 순물을 갉아먹는 쥐인데 달라요. 쥐는 대충 묘사했어요. 주인공은 순무예요. 순무의 이파리를 정밀하게 묘사하고 나아가서 이렇게 꽃대에 꽃이 펴있는 모습을 예쁘게 그려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옛그림 중에서 쥐 자체가 이토록 부각된 그림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 그 대표작이
최북이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그 털을 상세하게 그린 건 얘기했죠. 자, 이번에는 이 쥐의 발과 발을 한번 보세요. 다른 그림들은 그냥 쥐의 발이구나 싶지만 그 발가락 하나하나가 정말 쥐의 발가락처럼 그려놨어요. 길쭉하게. 그 다음에 발톱까지도 정확하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무슨 쥐 그림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그렸을까 싶을 정도로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고요. 그런 점에서 털, 발가락, 발톱은 상세한 묘사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생동감이 넘쳐요. 어떤 점에서 생동감이 넘치냐? 이 동작을 보세요. 쥐가 두 손을 모으고 다람쥐나 이런 이쪽 계통의 동물들의 특징이죠. 어물어물 먹는 모습도 있는데다가 또 하나 보면은요. 등을 이렇게 구부리고 웅크리고 있죠. 그리고 뒷다리에 잔뜩 힘이 들어간 긴장감이 느껴져요. 이건 뭐냐면 경계하는 느낌이에요. 쥐나 이런 동물들은 주변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모이를 찾거나 먹거나 하잖아요. 잽싸게 특별히 자기를 보호해야 될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잽싸게 도망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뒷다리에 잔뜩 힘을 주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색이 나타나면은 탁 힘을 주고 치고 나가려는 이러한 경계, 긴장이 몸 동작에 나타나는데 최북의 그림에는 고스란히 그 특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생생하다, 어떤 생동감이 넘친다, 이제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최북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렇게 그렸느냐? 그렇진 않아요. 최북의 특징은 오히려 일반적인 최북의 특징은 북 가는 대로 그렸다예요. 그게 이 사람 스스로도 그렇게 자랑하고 남들이 최북을 평가할 때로 저 사람은 북 가는 대로 그리는, 실제 산수화를 보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최고의 장기로 내세웠던 게 산수화예요. 그래서 별명 중에 최산수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산수화를 보면은 옅은 그 먹물을 그냥 붓으로 툭툭 찍어서 그린 그림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만 그냥 간략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머지는 어떤 정신적인 감흥에 두는 산수화들이 많아요. 남종 산수화의 특징이기도 한데, 물론 최북의 그림 중에 동물 그림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상세한 묘사가 있긴 합니다. 메추라기 그림으로도 유명했고요. 토끼 그림도 있고요. 표본 그림도 있는데, 그런 표본 그림, 그 다음에 메추라기 그림을 보면은 그 깃털이라든가 털을 상세하게 묘사한 건 맞아요. 외모도 상세하게 묘사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생동감이 없어요. 쥐 그림하고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동물 도감에서 본 동물의 모습? 동물 도감을 보면은 그 각각의 기관이라든가 외모, 겉으로 드러난 몸의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묘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느낌이 없죠. 그냥 박제화된 느낌이잖아요. 생명이 없어 보이잖아요. 동물 도감 그림이. 그런데 최북의 쥐 그림은 아니에요. 상세함과 생동감이 동시에 넘친다는 점에서 아주 독보적이에요. 거의 유일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쥐 그림 전체를 통틀어서도 제가 보기엔 유일하고, 최북의 동물 그림에서도 이 정도의 생동감을 주는 그림은 거의 없다. 하나 정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할 텐데 거의 없다고 봐야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또 하나 이 그림의 특별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장이 4개나 찍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드문 일이거든요. 그럼 최북이 다른 그림, 특히 장기로 내세웠던 산수화에 인장을 막 4개, 5개 펑펑펑펑 남발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산수화나 다른 그림에서도 하나 내지 2개 정도의 인장을 찍어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바로 개 그림이에요. 개 그림. 최북의 개 그림. 자, 옆에 개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인장이 2개가 있고요. 왼쪽에
3개가 찍혀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전에 봤던 쥐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에 인장이 하나 찍혀 있고 왼쪽에 3개가 찍혀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건 4개, 개 그림은 5개예요. 그런데 공통점은요,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생동감을 넘친다는 점이에요, 두 그림이. 대신 개 그림은요, 쥐 그림처럼 상세하진 않아요. 언뜻 봐도 비교가 되잖아요. 그냥 대충 그렸을 것 같죠? 1, 2분 정도에 그냥 휘리릭 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별로 거침없이. 그런데 이 개 그림은 그리는 방법을 알고 봐야 묘미가 살아요. 이 그림은 최북의 특징이기도 한 지두화예요. 지두화가 뭐냐 하면은 손가락으로 그리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먹물을 묻혀서 아주 그 굵은 부분은 손가락 좀 표면 부분으로 이렇게 바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서는 요 손끝에 살로 먹물을 묻혀서 축축 그리고요. 날카로운 부분은 손톱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렸다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상세한 거죠. 상세한 묘사력이 돋보이는 거죠. 왜냐하면은 개의 이 집게발의 특징이 뭐예요? 날카로운 거잖아요. 사람도 물리면은 상처가 나고 큰 개 같은 경우는 큰 상처가 나죠. 피도 나고 아주 날카로운, 모든 발이 날카롭죠.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최북은 그 옆에 갈대의 날카로운 잎과 함께 개의 발을 그림으로써 그 날카로운 이미지를 살려놨어요. 개의 발을 두 발을 딛고 옆으로 걷는 모습까지도 아주 생동감 있게 그 날카로움이 개의 특징이 살아나도록 그려놨어요. 그런 점에서 지두화라는 점을 고려하고 보면은 상세한 묘사력이 살아나기도 하고, 눈도 2개씩 달랑달랑 떠 있는 거 보이시죠? 눈도 그렇고 개의 발의 특징이 또 생동감 있게 그려놨다는 점이 놀라워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개와 뒤에 개가 차이가 있어요. 앞에 개는 진하게, 뒤에 개는 연하게 했어요. 물을 많이 넣어서 그 농담을 옅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사냐? 풍부한 공간감이 살아나요. 옅게 그린 개는 좀 뒤에 있는 느낌이 들고요. 짙게 그린 개는 좀 앞에 있는 느낌이 들고요. 뭔가 다양한 게 그 화면을, 이 화선지를 채우고 있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야, 압권이다. 진짜 최북을 대표할 만한 그림이다 싶고요. 쥐그림과 함께. 인장을 이렇게 4개, 5개나 찍었다는 것은 스스로도 만족스러웠다는 게 아닐까요? 이거 내 그림이야. 나는 이 정도 그릴 수 있어. 이 정도의 아주 엄밀한 묘사력. 나아가서는 이 뭉툭한 손가락으로도 난 이 정도의 생동감을 살릴 수 있어. 나 최북이야. 이런 느낌이 이 두 그림을 보면은 그냥 다가와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옛그림의 높은 수준을 대표하는 그림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적어도 한 30개 정도의 그림을 꼽는다면 그 중에 들어갈 만한 그림들이다라는 점에서 가히 최북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하다. 자, 그러면 최북은 이 서소롱천이란 그림을 왜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또 공을 들여서 그렸을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단순히 쥐가 가지고 있는 풍요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라든가 심사임당이라든가 겸재정선의 그림처럼 그냥 여러 쥐 그림 중에 하나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요. 최북의 삶과도 맞닿아 있어요. 최북은 참 기구한 중인 출신으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기행으로도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미술 화가로서도 그렇게 녹록한 삶을 살진 않았어요. 먼저 신분과 관련해서는 이 조선시대 육아 중심의, 선비 중심의 사회는 정말 숨막힐 지경이었잖아요. 어떤 육아의 군자, 선비의 인간형만 강조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모두 비정상으로 치부되고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됐었죠. 그리고 정말 가난했고요. 오죽했으면 동시대의 문인이었던 신광수가 최북을 노래하는 최북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평생 오두막 한 칸에 사방 벽이 비었구나. 문 닫고 온종일 산수화를 그리고 있으니 유리안경 하나에 나무 필동 하나뿐이구나. 진짜
진짜 안경 하나랑 나무 필통 하나밖에 없었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평생을 떠돌아다니면서 배골아가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림 그려주고 그걸로 밥 얻어먹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인정을 받지 못한 거죠. 화단에서 제대로.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육아 중심의 신분 사회, 마치 쥐가 사람들로부터 혐오, 배척의 대상이 되듯이 중인 신분, 양반이 아닌 신분으로서의 자신이 혐오와 배척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이런 쥐를 통해서 드러내는 게 아닌가. 쥐와 자신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감정이입하면서 그렸던 게 아닌가. 이런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느껴요. 그리고 그 당시 문인화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시 군자를 지향하는 선비들은 주로 어떤 그림을 선호했어요? 사군자를 가장 수준 높은 그림으로 여겼죠. 우리 매난국죽이라 그러잖아요. 매화, 난, 그 다음에 국화, 대나무, 이 네 가지 종류의 식물을 그리는데 주로 선비의 지조, 절개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식물들이었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그런 매난국죽 사군자를 가장 가치 있는 그림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을 환쟁이로 천시했어요. 그래서 뭐 난 같은 걸 그릴 때요, 스스로 그린다 그러지 않잖아요. 이놈의 사대부들은 그걸 친다 그래요. 좀 더 고상하게. 우린 화가가 아니야. 우린 사물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의 선비로서의 지조나 절개를 정신적으로 그냥 탁 표현하는, 글씨를 쓰듯이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래서 친다라는 표현을 썼겠죠. 그래서 화가들을 천시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떠돌이로 여기 이 지방 저 지방 다니는 최부국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그림을 인정하는 몇몇 양반들은 그래도 인정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그런 문인화를 중시하는 그 당시의 풍토에 대한 반발이 아닐까. 매난국죽이 아니라 사람들이 혐오하는 쥐를 그냥 확 그려버렸잖아요. 순무를 그리고 이런 그것도 아주 상세하고 생동감 있게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은 지두화를 그렸던 거,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도 그런 정서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아요. 선비들은 전통적인 회화는 이 붓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가락으로 장난치듯이 그리는 것, 이것은 기존 그림의 풍토, 특히 문인화의 풍토에 대한 반발 성격도 볼 수 있다. 물론 독창적인 시도는 아니에요. 청나라에서 지두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을 어떤 자기의 어떤 한 특징으로 만들 정도로 지두화를 중요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육아 중심 세계관, 육아 중심 세상, 나아가서는 문인화 중심의 당시 그 사군자, 풍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 이 쥐그림을 통해서 저는 느껴져요. 그런 점에서 풍요라는 복을 비는 어떤 풍속적인 의미 혹은 민화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그런 그림의 묘미와 감상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지에 대한 고민, 현대사회까지 이어지는 이미지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하기도 해요. 쥐는요, 옛날도 혐오 대상이었고 지금은 더더욱 혐오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쥐가 만약 어디 사무공간이라든가 집에 나타났다고 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여성들이나 아이들이라면 비명 지르고 막 집안에 무슨 전쟁 난 것처럼 난리를 칠거려? 그러면 남성분들이라면 어떡할까요?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놈의 쥐, 그리고 탁 때려잡거나 발로 탁 밟아버리거나 그래서 꼬리 딱 잡아가지고 쓰레기통이나 밖에 탁 던지고 이럴 것 같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저도 쥐 나타나면 도망갈 것 같아요. 그냥 막 곤두서고, 털이 다 곤두서고 깜짝 놀래고 도망갈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남성분들도 예상컨대 저랑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독한, 어떻게 보면은
뭐 구덕이나 이런 것과 함께 최고의 혐오 대상, 최상의 배척 대상, 이게 아마 쥐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데요, 묘하게도 쥐는 최고의 선호 대상이기도 해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예쁜 그림으로 치부되기도 해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런 일이 정말 있냐고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미키마우스요. 미키마우스는 생겨난 지가 한 100년 정도 돼요. 1920년대 뭐 증기서 눌리라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는데 짧은 시간에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불과 몇 년 안에 막 수만 통의 팬레터가 도착하고, 당시에 이 미키마우스를 두고 만화의 찰리 채플린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끊임없는 인기를 구가해서 수백 편의 만화 영화가 나왔고요. 그리고 온갖 종류, 수백 종류의 캐릭터 상품이 나왔죠. 제가 여기 자료를 올려놓은 것은 티셔츠에 그려진 미키마우스 그림입니다. 티셔츠만이 아니라 무슨 치마 같은 데도 그려져 있고요. 애들 그 칫솔에도 미키마우스가 그려져 있고요. 학교에 갖고 다니는 가방, 신발, 뭐 필통, 연필, 그 다음에 뭐 요즘에 그 핸드폰 케이스, 뭐 미키마우스가 쓰이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 인류에게 가장 끔찍한 혐오의 대상이었던 쥐라는 게, 또 쥐가 동일한 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미키마우스는 가장 선호의 대상,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귀여움과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이율배반,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냐, 이게 사실 이미지의 문제를 고민하게 해요. 우리의 상식은요, 사실 혹은 실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그 주인으로부터 부산물로 나온, 사실과 실제로부터 부산물로 나온 그냥 결과물 정도, 부수물 정도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통념이에요. 하지만 이 미키마우스의 사례, 이 이율배반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쥐와 미키마우스를 비교할 때 오히려 우리 머리를 지배하는 거는 이미지일 수 있다. 이미지가 바뀌면 우리 사고방식이 바뀐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이미지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이미지가 우리 생각을 규정한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러면 이미지를 조작하면은 우리 생각을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지를 통해서 생각하니까. 그런 점에서 인류에게 갖는 이미지의 문제, 뭐 현대만은 아니죠. 과거로부터 이 미술이라는 장치, 나아가서는 이미지라는 장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조절하거나 바꾸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 비밀의 열쇠를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쥐어준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현대 사상가죠.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의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에 보면은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올려놓은 자료에 그 배경 인물로 나온 사람이 보드리아르라는 사상가고요. 그 위에 이 책에 나온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에 나온 핵심 구절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시뮬라시옹은 영어로 치면은 시뮬레이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와 비슷한 모형 혹은 이미지 뭐 이런 걸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냥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이 이런 이미지의 연속적인 전환의 단계다. 사실과 이미지의 관계에서 이미지가 어떻게 주인공 혹은 주인의 자리를 꿰차게 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연속적인 4단계를 설명을 해요. 거기 보면요, 이미지는 사실성의 반영이다.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자료에 쓰여놨듯이. 두 번째, 이미지는 사실성을 감추고 변질시킨다. 세 번째, 이미지는 사실성의 부재를 감춘다. 네 번째, 이미지는 사실성과 무관하다. 이 4단계를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를 볼게요.
이미지는 사실성을 반영한다. 이미지라는 거는 처음에 생겨날 때는 실제 혹은 사실을 반영해서 그것을 모방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는 사실이 주인공이죠. 이미지가 부산물이고, 아까 최북의 쥐그림도 실제의 쥐를 보고 그린 거잖아요. 그 정도로 정밀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는 건 쥐를 평상시에 굉장히 관찰력을 뛰어나게 봐왔다는 거죠. 그랬기에 그 정도의 묘사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성의 반영으로서 이미지를 만들었고, 디즈니가 만들어낸 미키마우스도 그 쥐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주인공 미키마우스를 만들어낸 거죠. 그때까지는 사실이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미지는 사실성을 감추고 변질시킨대요. 점차 이미지가 변질이 일어나요. 사실은 최북의 쥐는 그런 점에서 변형, 변질의 과정을 좀 덜 겪었어요. 하지만 미키마우스는 변형과 변질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것도 지난 100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변형이 일어나요. 그 과정이 우리가 미키마우스에 빠지는 과정이기도 해요. 처음에 미키마우스는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옛날 이제 만화 영화 자료 보면은 미키마우스 그때 흑백 영화잖아요. 컬러도 아니에요. 그냥 검정색과 흰색인데다가 눈도 쥐의 눈처럼 그냥 검은색만 탁, 검은 자위만 있었어요. 쥐 눈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옷도 그냥 단순한 반바지 하나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사람처럼 눈에 흰자위가 생겨요. 좀 아까 그림도 그렇듯이 흰자위가 생겨서 사람 느낌을 줘요. 커져요, 눈이. 그리고 넥타이를 매기 시작해요. 그리고 흰 장갑을 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 모습과 예쁜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죠. 심지어 최근에는 좀 아까 그 자료에서 봤듯이 원래는 수컷쥐였거든요. 미키마우스가 원래 남자쥐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여자쥐, 리본까지 예쁘게 맨 여자쥐까지 등장시켜서 점차 우리와 흡사한 모습들을 갖기 시작해요. 성격도 달라졌어요. 초기 만화 영화에서 미키마우스는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뭐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진짜 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막 물고 뜯고 막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학부모들의 반응들이 있고 부모들의 반응들이 있고 그러니까 점차 온순해지고 귀여워지는 쪽으로 변질의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그 특징도 모습도 변형되고 변질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점점 미키마우스가 분명히 쥐에서 나왔는데 쥐와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두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는 이미지는 사실성의 부재를 감춘다. 미키마우스 어디에도 쥐는 안 나와요. 실제 쥐와 비슷한 모습은 안 나오고 미키마우스가 곧 쥐가 돼요. 마우스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이미지는 사실성의 부재를 감춰요. 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다가 마지막은 이미지는 사실성과 무관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마치 애초에 미키마우스가 있었던 것처럼 그 출발이 미키마우스 자체였던 것처럼 애초에 쥐는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미키마우스 자체가 독립적이고 독자적이고 완결적인 존재로서의 지위를 딱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얼마나 강한 거예요. 우리는 현대사회를 이미지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주로는 양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TV가 출현하면서 이미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죠. 집집마다 방마다 TV가 생기고 그 안에서 화면을 보고 뭐 이러면서 수많은 정보를 사회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인간에 대한 정보를 뭐 뉴스라든가 교양이라든가 다양한 드라마든가 이런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흡수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이 확대가 되고 거기다가 스마트폰까지 만들어지면서 이제 손안에 매체가 생긴 거잖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방송하지만 유튜브가까지 생기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대라는 의미는
그런 양적인 의미, 매체의 양이 늘어났고 점차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질적인 의미에서도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보는 게 맞다. 우리는 이미지를 보면서요,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르냐면 그 이미지를 통해서 실제 사실을 연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와 사실과의 관계를 거의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하나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지를 조작하면 사고를 조작하고 이미지를 왜곡하면 사고가 왜곡될 가능성, 즉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커져요. 광고, 기업 광고가 대표적이죠. 그 단순한 15초나 몇 초 동안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홀딱 반하게 만들잖아요. 그 사고 싶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지의 힘인데, 그러면 이미지에 대한 비판적 통찰, 반성적인 통찰이 필요하다. 그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인 쥐를 가장 예쁜 대상으로 만들 정도인데요. 그런 거는 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구더기 되게 싫어하죠. 뱀 되게 싫어하죠. 근데 요즘에 캐릭터 보니까요, 구더기나 뱀처럼 꼬물꼬물꼬물 다니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게 하여튼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을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더러워하는 게 뭐예요? 똥 진짜 더러워하죠. 냄새도 맡기 싫고 보면 피해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걸 표현할 때 똥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휴게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지방 강연 가다 보면은 휴게소에서 똥빵이라는 걸 팔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엄마들도 가서 애랑 같이 그 똥빵 사가지고 먹어요. 모양도 똥처럼 생겼고요. 그러니까 가장 더럽고 혐오스러운 대상 중에 하나가 사랑을 받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미지의 힘이에요. 역전이죠. 정반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릴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이미지다. 다시 최북의 쥐로 돌아와서 얘기하면요, 최북의 쥐도 그 이미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풍요, 번영을 상징하는 풍속적인 이미지, 민화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면 저같이 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그런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나아가서 그 시대를, 조선시대를, 신분사회를 살아갔던 최북의 어떤 시대적인 반발, 시대적인 문제의식,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당시의 그림에 대한 편견, 문인화 중심의, 사군자 중심의 편견에 대한 반발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미지를 변형하는 것, 특히 미술에서 이미지 변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현대사회에서도 이미지를 변형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똑같이 그리려면 모터로 그려요. 그냥 사진 찍어버리죠. 사진 기술이 생겨난 현대사회에서는. 옛날에나 사실적인 것들이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졌다면, 현대사회에서 사진 기술이 발달하면서는요, 특히 개개인들이 스마트폰 다 갖고 다니는데 똑같이 하려면 왜 그래요? 찍어버리면 되죠, 간편하게. 그래서 저는 변형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그 변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변형을 이루는 주체의 의도 혹은 왜곡, 그것을 이렇게 파악해내는 눈,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냐, 그 변형된 결과가. 그런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최북의 쥐 그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미술 작품을 접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기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술을 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는 통로잖아요. 물론 화가가 의도한 이미지 변형도 있어요.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시대적인 분위기라든가 편견에 둘러싸여서 이루어지는 변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우리에게 부정적인 왜곡된 사고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미술을 감상하는 것은 그냥 실루엣을 보고
색을 보고 아름답구나.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흥도 중요한 포인트죠.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미지 자체를 해석해 나가는 과정까지 곁들여질 때 균형 잡힌 미술 감상이 가능하고 화가의 의도, 나아가서는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어떤 위치, 더 나아가서는 어떤 우리 사회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의 사고, 그림도 시대의 산물이니까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미술작품 감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최북의 쥐를 통해서 그림 자체의 의미, 그 다음에 화가와의 연관성, 나아가서는 이미지의 문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영향력까지 고려할 때 이 말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미지가 지배하는 사회이고 또 이미지가 우리의 사고를 조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느냐. 그림을 보든 미술작품을 보든 나아가서는 TV의 이미지를 보든 사회에 깔려있는 온갖 이미지를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한켠에 가져야 되느냐. 뭐 농담이지만 사자성어로 표현하면요. 속지 말자. 이미지의 허구에 속지 말자. 물론 사자성어는 아니죠. 그래서 농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마음을 한켠에 보고 미술작품 또 이미지를 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